8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석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며 S&P 500 지수는 1,400선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올라 13,000선을 지지해줬고 나스닥 지수는 0.74%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에서의 부양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최근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주요국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 호재로 작용하며 지난주 종가보다 80센트 오른 92달러 2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실제 개인들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설문에서 향후 경제 전망이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사부의 파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피소됐습니다. 사부의 소유주인 네덜란드 스파이커는 성명을 통해 GM에 30억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제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등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오늘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간밤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교적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그리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 연정이 트로이카와 2년 동안 115억 유로를 긴축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 세부 합의를 놓고 그리스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과 현재 급진좌파 연합, 이쪽은 야당이죠. 네. 이 밖에 민주좌파 쪽하고 현재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내부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들어왔던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은 이미 이 115억 유로의 긴축안 이런 부분에 그리스 정부가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를 현재 떠난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숙제는 그리스 연정에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는 합의 도출을 통해서 현재 ECB의 긴급 구제 자금 32억 유로 8월 달에 도래하는 만기 국채 만기 자금의 상환 문제 이런 부분도 70억 유로를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현재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조금씩 탈출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사회당과 민주좌파 이 연정 파트너와 세부 항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여전히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라스 총리는 현재 두 가지 안을 크게 현재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손질하는 것과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 이런 부분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금 지급 규모를 현재 5 내지 6% 정도 축소하고 연금 상환액은 기존의 3,690억 유로에서 2,500억 유로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현재 내놓고 있지만 연정 파트너인 사회당과 민주좌파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두 번에 걸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미루어지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연금 축소와 관련된 쪽에서 해답을 좀 내놔야 되는 숙제를 현재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소식인데요. 사실 스페인 정부가 몇 차례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했었죠. 그런데 정부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이 부담감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조만간 이 배드뱅크 설립안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죠. 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본다면 배드뱅크 안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방키아의 부실 구제가 나타나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진전이 좀 없었습니다만 현재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통해서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 자금, 이 중에 250억 유로는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데 쓰라고 현재 못 박아서 주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자 결국에는 배드뱅크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는 쪽으로 현재 스페인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데 긴도스 재무장관은 이 배드뱅크 안을 조만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AP통신은 빠르면 이달 24일 중에 배드뱅크 설립 법안이 스페인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현재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내부에서 현재 보는 스페인 14개 스페인 주요 은행의 악성 자산 약 2천억 유로 규모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000억 유로 중에서는 은행 구제 기금에서 약 250억 유로를 이 부실 자산 처리에 쓰도록 현재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천억 유로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스페인은 현재 은행의 구제 부실 자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관련된 문제도 현재 정부 중앙정부의 입김이 그때그때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갈등이 현재 심화되는 상태고요. 오늘 새벽에 루이스 데 긴도스 재무장관이 부분이든 전면 구제금융이든 그런 거에 대한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스페인이 자력으로 위기 극복 이런 부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란과 불법 금융 거래를 해온 혐의를 받고 뉴욕에서 은행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란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란과 금융 중개 거래를 그동안 꾸준하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약 2,5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중개 거래가 있었다라고 뉴욕의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9개월 동안 내사 작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 법률이 규정한 대로 규제국가 금융거래를 현재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뉴욕 금융당국은 뉴욕주에서 은행 면허를 회수하는 쪽으로 현재 블룸버그 통신은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금융당국은 9개월 동안 내사를 벌였는데요. 이란 정부와 광범위한 금융중개 거래가 스탠다드 차터드가 있었고 이전에도 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가 이란과의 불법 금융 자금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국계 은행권들이 현재 도마 위에 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말에 열릴 청문회에 스탠다드 차터드의 대변인이나 책임 있는 책임자가 출석을 하도록 현재 뉴욕주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지만 스탠다드 차터드가 여기에 응할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이 3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확장 추세, 그다음에 중국이 G2의 새로운 떠오르는 한 마리의 용, 이런 부분으로 늘 회자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현재 축소기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철강 생산이 31년 만에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의 제조업 경기, 특히 철강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이제 바오산 스틸뿐만 아니라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US 스틸도 순이익이 55%나 감소 추세를 가져갔고요.
국내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도 수요의 급락으로 인해서 최근 어려운 국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요 대표 철강 기업들이 현재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공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철강 수요 악화로 인해서 철강 산업이 전환점에 놓일 것이다라고 오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6,786만 8천 톤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작년은 6,832만 7천 톤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올해 0.7% 정도 현재 감소 추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경기 진작책을 통해서 SOC 사업이나 건설 투자 이런 부분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은 역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중앙은행이 내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통화 정례 회의를 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미리 전망해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양적 완화 카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영란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양적 완화 카드보다는 양적 완화 카드와 관련된 총 규모를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국채 매입 자금을 5조 엔을 더 늘렸죠. 그래서 40조 엔에서 45조 엔으로 늘렸고요. 대출 규모는 30조 엔에서 5조 엔을 줄어든 25조 엔으로 다소 하향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정례 회의 때는 올해 회계연도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0.2% 정도로 상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식견이 변화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수준은 현재 0에서 0.1% 크게 움직이지 않는 동결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7월 달에 양적 완화 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8월 달에는 이런 부분이 나올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는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뉴욕 증시가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신기현 대표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세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석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강세 흐름 그대로 이어졌는데 큰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부양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34포인트 0.16% 상승한 13,117.5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22.01포인트 0.74% 상승한 2,989.91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24포인트 0.23% 상승한 1394.23으로 지수가 1400선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굵직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ECB가 그리스의 대출 한도를 높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였고, 이번 주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 방안이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졌는데,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46% 상승한 267.00을 기록을 하였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0.8%와 0.7%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각각 4%대 그리고 1.5%대 급등 양상 보이면서 역시나 투자 심리가 유럽 쪽에서의 호조세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급등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초반에 좀 하락세를 보이다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죠.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런 글로벌 증시가 오늘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호 전문위원님? 네, 일단 한번 죄송합니다. 예, 일단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자본 조달 여건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자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험자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2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더라도 뭐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7.4%대 육박했는데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3.4%를 나타내면서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일단은 지금 분봉상의 모습인데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석했을 때는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벌써 1900선을 두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실패를 했죠. 그만큼 일단 어느 정도의 작은 박스권을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1850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1900선까지 박스권을 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제는 강한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00선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작은 박스권 형태로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위주의 종목군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작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갭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경 대표님. 네, 우선은 양시장 모두 급등세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코스피의 상승세가 더욱더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코스피 어제장 47.2포인트 2.01% 급등세 보인 1885.88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3포인트 0.93% 상승한 469.6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파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장 양시장의 상승을 조금은 이끌어줬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아직까지는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어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네, 우선 뭐 업종 흐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 나왔고 경기 방어주 성격 짙은 업종은 약간은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3.8%대의 급등세 보였고 화학 업종 2.3% 그리고 건설 업종이 3.4% 철강 금속 업종이 1.3%대의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하락, 전기가스 업종 마찬가지로 1.8%, 통신 업종도 0.9%대에서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급등한 종목군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4.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또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3%, 현대모비스 3.3%, 그리고 LG화학이 3.5%대, 현대중공업이 4%, 신한지주가 1.7%대 강세 흐름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 4.8%, SK하이닉스가 3.8%, 그리고 KB금융이 1.4%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0.7% 하락, 그리고 한국전력이 2.9% 하락, NHN이 0.7% 하락, SK텔레콤이 0.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도 역시나 업종별 흐름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경기 민감 업종은 상승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은 하락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흐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뭐 전기, 전자 업종도 강했고 화학주도 강했는데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자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유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차익실의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왜 급등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2분기에 유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3분기에 지금 급등한다. 그러면 일단은 정제마진이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제마진이라고 하면 일단 2분기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재고를 좀 쌓아놨겠죠. 그 물량 자체가 지금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자 차익에 대한 부분이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제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3분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시장이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주가에 어제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 흐름을 조금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래 130만 원을 좀 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다시 좀 화랑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 자체가 또다시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출회되면서 또 차익실 매물 좀 나왔죠. 그래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뚫기는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오늘 또 130만 원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850선까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종목을 또 살펴보시면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는 상한가 좀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안에 이유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주라는 평판이 있었죠. 그런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에서 동시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DI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면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는 상승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순환 매장세가 연출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다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오늘 상승한다 그거는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시는 종목군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훈 대표님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2.6%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운송 업종도 2.1% 상승 그리고 금속 업종이 역시나 2.1%대의 상승 흐름 보였고 비금속 업종은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0.9% 하락 그리고 통신 서비스가 0.2% 제약 업종도 0.04%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최상위 종목군 두 개는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0.8% 하락, 그리고 다음이 0.3% 하락. 하지만은 서울반도체는 3.1% 급등세, 파라다이스 1.1% 급등, 그리고 SM이 1.4%대 역시나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젠맥스 같은 경우에도 1.3%, 포스코 ICT가 1.9%대, 위메이드가 3% 넘는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SFA 같은 경우에도 2.5%, GS 홈쇼핑이 1.6%, 태건 같은 경우에도 호시적 발표 이후에 5.5%대의 급등세 보였고, 성화이텍 역시나 0.8%, 그리고 성광밴드가 6.4%대의 급등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중 상위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호시적이 기대되거나 그리고 호시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선전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하지만 하락한 종목 앞서 말씀 두 종목 이외에도 포스코 캠텍 1.4% 하락, 메디포스트가 0.1% 하락, 골프존이 0.1% 하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중 상위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하락한 종목도 있다라는 점 유념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 가운데서도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컴투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 자체가 뭐 200억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만큼 강한 실적이 동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시금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조금 취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동반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05%,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157%가 증가했죠. 그만큼 큰 폭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따지시더라도 원래 개인 비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컴투스가 대세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만큼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발표가 조금씩 있으면서 그 부분 자체는 코스닥 업종이나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발표가 되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나노스라는 종목을 어제 같이 말씀드리면서 1,3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손절을 하시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추세적으로 뭐 한 개 팁을 드린다면 한 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뭐 이렇게 어제 선을 한번 그었습니다. 그 이 선 자체에서 한번 밑에 거래량을 한번 따져 보신다면 일단 초반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나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나올 때 요 선 자체, 추세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 때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리 좀 요런 건 다음에는 한번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실 거면 요런 걸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컴투스요. 앞으로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좀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매물대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기술적 분석을 조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초반에 매집된 물량 자체가 보시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대부분 다 매집이 된 물량이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이 4만 6천 원대, 그러니까 지금은 5만 원대가 딱 되면 딱 2배가 되겠죠. 그만큼 물량 자체는 벌써 일단은 초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높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제가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물량이 조금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답답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눈치 보기적으로 한 뭐 5만 원대나 지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보다는 다른 실적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런 네. 부분 자체가 컴투스에도 주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최근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서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컴투스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거래소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 보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66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전차군단 중에서 역시나 자동차 업종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393억 원, 기아차에 대해서 312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LG화학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최상위 종목에 있어서는
전자군단 주요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 다시 한번 강화하는 모습 외국인이 보여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대해서 모처럼 큰 폭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480억 원 넘는 매수,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400억 원, LG에 대해서 359억 원, LG화학 300억 원, 그리고 호남석유에 대해서 283억 원의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 반대로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관과 다르게 LG에 대해서 2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GS에 대해서도 167억 원의 매도,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100억 원대, NHN이 98억 원대, 삼성 SDI가 87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어제장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나왔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의 매도세를 이 기아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458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량보다도 더욱더 큰 폭의 매도 금액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SK텔레콤에 대해서 179억 원 매도, 호텔신라 100억 원대, 그리고 한국전력 100억 원대, 우리금융에 대해서 89억 원 매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지닌 그런 내수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나왔던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쪽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다음,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슈프리마, 그리고 골프존, 그리고 GS 홈쇼핑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성광밴드, 그리고 컴투스, 위메이드, SFA, 그리고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의 키워드 자체는 지금 실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 컴투스, 그리고 슈프리마,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어닝 실적 자체를 좀 발표를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외국인은 안전하게 가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광밴드, 그리고 컴투스를 보실 때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장의 포인트가 실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고영,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액터즈 소프트, 하이로 코리아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네페스, 골프존, 그리고 CJ홈쇼핑, 나노스 종목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중에 5위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AP시스템,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아직까지는 시세 자체가 들어오기가 좀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주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또 자세한 매매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로 본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전일 좀 이슈를 보였던 종목,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일 이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죠. 미국의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 원유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화학업종, 특히나 뭐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WTI유가 지금 90불을 넘어선 상태죠, 다시. 관련해서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7월 한 18일 정도였나요? 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여전히 뭐 주가의 흐름이 계속 그 정도 가격선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죠. 3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박스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요. 지난 이제 7월 달 중국에서 2분기 성장률, GDP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에 그 이후에 화학업종은 서서히 좀 업황 자체가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LG화학의 차트를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5월달, 6월달, 6월 초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완만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이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흐름이지만 여전히 보유자들이라면 계속 지속 홀딩을 해야 될 그러한 구간이고요. 화학업종의 종목이 포트에 없는 투자자들이라면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이제 하반기 중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지급준 비율도 한 2차례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동사의 실적적인 부분을 좀 봐도 사실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한 업황이었죠. 화학업종 자체가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2분기에도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2분기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현재 지금 7.6%를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 이제 석유화학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좀 상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도 3분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하반기에 중국에서 어떤 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리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실적의 호조 부분이 좀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제 그런 자금이라는 것, 시장에서의 어떤 돈의 흐름은 상당히 주가가 좀 싼 부분, 주가가 싸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건설주의 어떤 강한 반등이라든가 조선업종의 어떤 강한 반등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업종별로 좀 순환되면서 강한 상승을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러한 타이밍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화학업종의 종목들도 아마도 그러한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정유주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강한 반등으로 인한 그런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과 또 연관이 돼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곧 이러한 또 강한 상승, 당중에 뭐 조선업종이나 이런 건설업종 종목들이 뭐 6, 7%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종목도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IT나 자동차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종목도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6월달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계속 완만하게 좀 높여가고 있는 상태죠. 반면에 이제 7월달 이후부터는 고점을 좀 높이지는 못하고 계속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부딪히는 3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그런 흐름인데 뭐 곧 돌파를 시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도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한 박스에 32만 원 정도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 이 부분도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관심을 좀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31만 4천 원에서 31만 7천 원 사이 매수 밴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35만 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희 그리고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장중에 고가상으로는 한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네. 바로 이제 LED 업종에 속하는 루멘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2분기 실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거의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 가까운 그런 증가를 보여줬죠. 그래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LED 업황이 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ED TV용, LED 공급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서울반도체와는 또 다른 그러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원인을 좀 보면 전방업체의 어떤 저전력 직화형 LED TV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관련한 그런 LED TV 관련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이런 저전력 직화형 LED TV가 좀 확대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프리미엄 LED TV 이런 부분이 좀 등장이 좀 되면서 앞으로 계속 LED TV의 어떤 비중 확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또 공급하는 동사가 분명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용 LED 매출 부분도 동사의 실적을 보면 분기 대비해서 한 48%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명 부분에서도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조명용 LED 매출 같은 경우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본 시장에 지금 진출한 이후에 공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도 이제 국내 대기업 계열사로의 어떤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어떤 또 가파른 성장을 또 더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자동차용 어떤 조명 매출 이 부분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주가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방향으로 좀 서서히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LED 산업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사가 서서히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리고 현 주가에 분명히 이런 업황이 아직 좋지 못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반면에 동사의 어떤 실적이 좋은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 현재 업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수직 계열화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LED 칩 설계라든가 패키징, 응용 제품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6,000원에서 6,080원 전일 종가 이하에서의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8,000원 긴 시각에서 8,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루멘스까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올림픽 열기까지 겹치며 전력 사용이 급증해 올해 처음으로 전력경보 3단계인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정부는 5개월 만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였던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를 못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특례 보증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무더운 날씨 늘어난 전력 수요로 인해서 어제 첫 주의경보가 발령됐다고 하죠. 예, 전원 공급 중단과 관련한 정밀 조사로 인해 가동이 전격 중단됐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5개월 만에 6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예비 전력이 지난해 9월 15일 정전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고리 1호기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후부터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갔다며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 주민들과 재가동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는 원자력 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검토 태스크포스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리 1호기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전원 상실 사건이 감독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점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 3월 13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고리 1호기 재가동이 결정된 6일 전력난이 극심했는데요.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5분 예비 전력이 300만 kW 미만인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돼 전력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이 300만에서 400만 kW의 관심, 200만에서 300만 kW의 경우 주의, 100만에서 200만 kW의 경계 등의 경보를 내보냈는데요. 주의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15일 정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은행 금리입니다. 은행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은행이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시 적용해온 지점장의 전년 가산금리를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시중은행들이 지점장 견결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을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무줄 같은 적용으로 비판받아온 지점장의 가상금리가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결국 폐지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줄지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은 6일 가계대출 영업점장 가상금리 폐지와 전액 신용보증 부여 시의 가상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기업대출의 정상대출금리 상한선을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계대출의 경우 지점장 정결 가상금리제가 폐지돼 국민은행 고객은 어느 영업점에서나 대출을 받더라도 동일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저신용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금리 상한선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도 이달 중 시행하는데요.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한 전환 제도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3%로,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연 15%에서 연 14.5%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업 여신 수수료는 일부 폐지되거나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네, 최근 불황에 여기저기서 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세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 두 글자만 믿고 구매 나서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국내 대형 쇼핑몰이 가격 할인이라는 눈속임으로 장사를 하다가 덜미에 잡혔다고 하죠. 롯데그룹의 온라인 쇼핑인 롯데닷컴이 허위 할인 판매로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닷컴이 오리털 파카와 여성 구두 일부를 시중 출시 가격과 똑같이 판매하면서도 마치 절반가량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과 2008년 2월 출시된 여성 구두인데요. 이 중 오리털 파카는 시중 출시 가격이 19만 8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인하된 상태였는데 쇼핑몰에선 종전 가격이 그대인 것처럼 기재됐습니다. 롯데닷컴은 이를 통해 쇼핑몰 판매 가격이 마치 42% 할인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여성 구두의 경우 출시 1년 뒤 15만 9천 원으로 값이 떨어졌음에도 롯데닷컴은 2010년 제품 판매 시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49% 할인된 것처럼 허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팔린 상품들의 매출은 오리털 파카의 경우 2,150만 5천 원, 여성 구두의 경우 492만 9천 원에 달했습니다.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받지 못했던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주택금융공사는 6일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아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7일부터 은행에서 이사 비용을 대출받으면 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